그날 내 딸을 데려간 남자의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지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기를. 집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딸 아이가 처음 보는 남자랑 같다고요? 햇살 어린이집, 이나의 교실 문 앞에서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김 선생님은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이나 어머님, 그러니까 박수진 씨 회사 동료분이라고 하시면서 최민준 씨라고 했어요. 한 20분쯤 전에 이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최민준. 머릿속에서 그 이름을 더듬어 보았지만 낯설었다. 수진이가 회사 동료 이야기를 살갑게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원까지 부탁할 정도의 사이라면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멋대로 떨려 나왔다. 그 사람, 인상착이라도 기억나세요? 이나는 순순히 따라가던가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셨는데 아주 점잖고 이해의 바른 분처럼 보였어요. 이나도 민준 삼촌 하고 반갑게 부르면서 따르던데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의심을. 민준 삼촌. 5살 배기 딸아이가 스스럼 없이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의 남자. 그런데 나는 왜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수진이가 회사 기획팀에 최시섬을 가진 동료가 있다고 어렴풋이 언급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그게 전부였다. 아이의 하원을 부탁하면서 나에게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익숙한 컬러링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어 수진이는 절대 핸드폰을 꺼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이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와 상의하는 아내였다. 혹시 배터리가 다 됐나?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선생님, 저희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이나 아이 인계 가능자 명단에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김 선생님은 황급히 서류철을 뒤적였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아니요. 없어요. 강지훈 아버님, 박수진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성함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사과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정신도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이나의 얼굴로 가득 찼다. 나는 거의 울먹이며 감사를 표하고는 주차장으로 뛰쳐나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수진이와 함께 아는 몇몇 친구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수진이? 오늘 연락 안 됐는데 무슨 일 있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이건 납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일단 수진이 회사로 가볼까? 아니다. 집으로 먼저 가보자. 어쩌면 수진이가 이나를 데리고 집에 먼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그저 기막힌 오해였기를. 제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우리 집 창문이 보였다. 제발 저 안에 이나와 수진이가 웃고 있기를. 간절한 바람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익숙한 도어로 쾌재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러나 평소와 같은 고요함 대신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속삭임이 내 발걸음을 현관에 못 박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발 꿈이라고 해줘.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나는 현관에 못 박힌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했다. 아내, 박수진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 보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네. 이나는 어떡하고? 우리 이나는? 수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수진이가 민준 씨라고 부르는 그 작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런 수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듯 수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리고 내 딸, 이나가 있었다. 거실 소파 위, 새삼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내 천사,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로. 나의 등장에 수진이와 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의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띄었다. 지훈 씨. 당신이 왜 벌써. 그녀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반면 최민준이라는 그 남자는 나를 보고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즐기고 있다는 듯이요. 강 팀장님.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셨네요. 그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이성과 분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최민준. 내 놈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나는 내가 뭔데 우리 이나를 멋대로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박수진.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당장 설명해. 설명하라고. 내 고함 소리에 수진이는 더욱더 작게 움츠러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답은 여전히 그 남자, 최민준에게서 나왔다. 그는 마치 연극 대사를 읊듯 또렷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강 팀장님 집 말입니까? 뭐, 곧 제 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진 씨는 이미 날 선택했습니다. 우리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부턴 정식으로 함께 할 겁니다. 물론 여기 잠든 공주님, 이나도 함께 말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놈은? 심장이 거대한 주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부정하려는 듯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제발 아니라고, 저놈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고 소리쳐 주길 바랐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하게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이나에게도 새로운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강 팀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수진 씨? 그는 수진이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동의를 구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듯 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저 두 사람의 역겨운 행태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내 딸아이의 모습에.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치라고. 나는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저 추악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소파에서 이나가 뒤척이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 작은 소리가 용광로처럼 들끓던 내 분노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내렸다. 지금은 안 된다. 이나가 보고 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입을 열었다의 사실, 수진 씨, 강 팀장님과의 결혼 생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늘 외롭고 지쳐 있었다고. 그래서 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죠. 덕분에 우리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수진이가 불행했다고? 나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그래서 저런 놈에게 몸을 맡기고 위로를 받았다고?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 이나가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우리 셋을 번갈아 보던 이나가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엄마, 민준 삼촌, 다들 왜 그래요? 이나랑 안 놀아줄 거예요?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산산조각난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내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나의 해맑은 목소리가 거실의 살얼음판 같은 정적을 갈랐다. 나는 차마 딸아이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황급히 이나를 안아들었다. 이나야, 아빠랑 잠깐 방에 들어가서 놀까? 엄마랑 삼촌은 잠시 할 얘기가 있으시대. 내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나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급히 장난감을 쥐어주고 방문을 닫고 나왔을 때 박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방금 전 최민준 앞에서 보이던 처절함과는 사뭇 다른 계산된 절박함이 느껴졌다. 지훈 씨, 당신 날 못 믿어요? 정말 순간의 실수였다고요. 그 사람이, 최민준 그 사람이 나의.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냘팠지만 내 귀에는 그저 소름 끼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싸늘하게 그녀를 쏘아붙였다. 예순간의 실수? 웃기지 마. 최민준 그 작자는 당신이랑 꽤 오래됐다고 아주 당당하게 짓거리던데.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이야.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힘들 때 당신은 늘 바빴잖아요. 그때 최민준 씨가 그 사람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과 이나를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나의 무관심을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래, 내가 바빴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대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나?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 때 방금 전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민준이 비웃음과 함께 끼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외로워서 위로를 받았다. 박수진 씨, 아직도 강 팀장님을 기만할 생각이신가?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최민준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박수진과 최민준이 서로에게 보낸 수백 개의 역겨운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자기야, 오늘 밤 어땠어? 내 품이 그리워. 빨리 보고 싶다. 입에 담기도 힘든 음담패설과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속초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 어느 고급 호텔 로비에서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 침대 위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실루엣 사진까지. 이게 다 뭐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0손가락을 함께 맞대고 10년을 살아온 아내였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그녀. 지난 주말 속초 여행 아주 즐거웠지? 넥스 호텔 스위트룸도 꽤 괜찮았고. 아, 이건 저번에 수진 씨가 회사 창립 기념일 선물로 나한테 사준 넥타이 착용샷인데 어때? 잘 어울리나? 최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증거들을 읊조렸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수진이는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그러면서도 간헐적으로 최민준을 향해 원망 섞인 절규를 터뜨렸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날 협박하고 이나까지 멋대로 데려오고. 이건 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녀는 이제 모든 잘못을 최민준에게 떠넘기려는 듯 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정말 최민준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한 불쌍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연기하고 있는 소름 끼치는 악녀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그래서 이나가 저 자식을 민준 삼촌이라고 그렇게 살갑게 부르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아이까지 끌어들인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우리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희망도 미련도 없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 생애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더는 당신 못 믿겠어, 박수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수진이는 경악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 제발 한 번만, 이날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네.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그녀는 내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싸늘하게 그녀를 뿌리치며 말했다. 이나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내 딸 못 맡겨.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 했다. 내 딸, 이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될 지독한 싸움을 위해서. 그 생각만이 나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박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했다. 이혼. 그리고 양육권. 내 딸 이나를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냉철한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한 윤지원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폐허 그 자체였다. 이나 양육권 전부를 가져오시겠다고요? 강지훈 씨, 한국에서 아빠가 단독 양육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윤지원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현실적인 냉정함이 묻어났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아, 지원아.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박수진 같은 여자, 그리고 최민준 그 인간 근처에 내 딸 이나를 단 한순간도 두고 싶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나를 지켜야 해. 내 절박함이 전해졌는지 윤지원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박수진 씨의 유책 사유, 그리고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이나 양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그녀는 즉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했다. 그날 거실에서 최민준이 보여줬던 스마트폰 화면. 다행히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몇몇 증거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지호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이 정도면 명백한 외도 증거는 충분하겠네요. 이어서 박수진의 최근 몇 달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추가 생활비 요구 정황, 햇살 어린이집 선생님의 진술서 확보 등 이나를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들을 일러주었다. 특히 최민준이 이나를 무단으로 데려간 어린이집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변호사는 박수진 측이 텀마가 아이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는 감성적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박수진의 불안정한 생활 환경과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위험성을 부각시켜야만 했다. 그 과정은 끔찍했다. 박수진의 카드 내역에서 낯선 도시의 호텔 결제 내역, 값비싼 선물 구입 목록을 확인할 때마다, 그리고 최민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을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변해 나를 괴롭혔다. 예상대로 박수진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조정기에, 그리고 척변론 기에, 법정에선 박수진은 과거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최민준의 집요한 유혹과 협박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박수진이 한순간의 실수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엄마로서 이나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최민준, 나는 그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쳤다. 그는 박수진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심지어 박수진이 나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의지했다고까지 말했다. 그의 증언은 박수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물론 그의 말 역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 내가 제출한 외도 증거들, 그리고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피말리는 몇 달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 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다. 주문, 원고 강지훈과 피고 박수진은 이혼한다. 사건 본인 강이나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강지훈을 지정한다. 피고 박수진은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할 수 있다. 승소였다. 이나의 양육권을 내가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윤지원 변호사가 내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피고석에서 박수진은 판결을 듣고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지만 이것이 이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다. 최민준 역시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던 그의 눈빛은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강지훈. 절대 이대로 안 끝나. 그의 섬뜩한 협박은 내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이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내 딸 이나에게 평온한 삶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놈으로부터 내 딸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한. 법원의 판결 이후 최민준 그놈의 섬뜩한 협박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노력했다. 당분간이라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어머니께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오셔서 이나를 돌봐주시기 시작했고, 덕분에 나는 회사 일과 육가를 겨우 병행할 수 있었다. 이나는 주말마다 박수진을 만났고 나는 그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내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폭탄은 터지고야 말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다. 한참 회사 일에 몰두해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햇살 어린이집의 김 선생님.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되시죠? 저 햇살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박수진 씨가 이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늘은 박수진의 면접 교섭일이 아니었다. 네. 수진이가 이나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오늘은 면접 교섭일이 아닌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수진 씨가 집안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버님께는 이미 연락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나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시길래 그래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 그날의 악몽이 그 끔찍했던 기억이 데자비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박수진이 또다시 이나를. 나는 당장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그녀의 휴대폰은 싸늘한 기계음과 함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 급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박수진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향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때 옆집에서 나온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을 건넸다. 혹시 저 집에 사는 젊은 여자분 찾으세요? 아침 일찍 웬 남자랑 같이 큰 여행 가방 끌고 나가던데 이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와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묻자 아주머니의 대답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최민준, 그놈이었다. 내 딸을 데리고 그놈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비록 생모라 할지라도 양육권자인 나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은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행위였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박수진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변호사인 윤지원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나를 진정시키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최민준 그놈의 비릿한 미소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던 협박이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다. 내 딸 이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놈이 이나에게 해코지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왜 그놈의 협박을 가볍게 여겼을까? 왜 박수진의 절박함과 광기를 과소평가했을까?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박수진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 앞 화단에서 이나가 가장 아끼던 작은 토끼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급하게 떠나다 떨어뜨린 것처럼. 그 작은 인형 하나가 이나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해 가슴이 미어졌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수진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경기도 양평 소리산 근처에서 잡혔다는 것이었다. 소리산. 순간 과거 최민준이 술자리에서 자랑처럼 떠벌렸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양평 깊은 산골에 자신 소유의 작은 별장이 있다고 했던 말, 그 자식.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거야. 나는 경찰차에 동승하여 즉시 양평 소리산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들이온 산길을 경찰차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처럼 내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들로 가득 찼다. 제발, 제발 우리 이나가 무사해야 해. 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만약 이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우리는 어둠 속 미로 같은 산길을 달려 그놈의 소굴로 향하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둠이 짙게 깔린 소리산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경찰차가 멈춰 선 곳은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는 낡은 목조 산장이었다. 최민준 그놈이 자랑하던 별장이 틀림없었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제발, 이나가, 우리 이나가 무사해야만 한다. 경찰이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순순히 문 열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경찰의 우렁찬 경고가 소리산의 정막을 갈랐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형사들 뒤에서 초조하게 문 쪽을 응시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후 이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의 박수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뻔뻔하고 태연한 표정의 최민준이 보였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빠. 아빠. 이나였다. 내 딸, 이나의 목소리였다. 나는 앞을 가로막는 형사들을 밀치고 미친 듯이 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한 구석, 잔뜩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내 딸아이. 나는 달려가 이나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작고 여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나야,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우리 딸. 아빠? 무서웠어. 엄마가 이상해. 이나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해 보였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박수진의 절규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지훈 씨. 난 그냥 이나랑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나한테서 이나를 빼앗아 가지 말아요.